네, 최순실 국정농단 판도라 상자가 열린 후에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말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갈증, 언제쯤 풀릴까요?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정두원 전 국회의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네, 이분들 다 국회의원인데 구상찬 전 국회의원, 진성우 전 국회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석보 정유라 씨가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겠답니다. 네, 다 예상했던 거 아닌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두원 의원님, 정유라 씨 한국에 안 오겠답니다. 자진 귀국 철회했습니다. 뭐 뉴스 봤더니 네덜란드, 덴마크, 제가 또 헷갈렸네요. 거기에서 가장 거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황금. 예, 네, 그러니까 인맥.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그 따님 이름이 누군가요? 그 거기처럼 거의 이제 뭐 몇 년이 걸려도 오기가 힘들 것 같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덴마크에 있는 구치소 시설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독방이고 뭐 TV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게 있는 것이고, 다만 유섬나 씨하고 좀 다른 거는 유섬나 씨는 프랑스 영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정유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은 끌 테지만 특검이 끝나면 언젠가는 들어올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비싼 변호사를 쓴 걸 보면 네. 그동안에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 그렇죠. 영주권이 있는 유선마 씨하고는 좀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유라 씨의 경우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유럽 쪽에서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할지, 그리고 독일 검찰과 덴마크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이걸 고려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또 공조의지, 사법 공조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덴마크 이 교도소 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뭐 피자 2판도 시켜 먹을 수 있고 텔레비전도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사실은 너무나 그 유럽이 그런 교도소 시설이 인권에 맞게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다면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텐데요. 덴마크 교도소 시설이 상당히 마음을 좀 안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들도 봤다 그러고요. 네. 우리가 덴마크에 간 것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귀국할 때도 보면 그 영국 히로도 공항에서 출발해서 왔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사는 동네는 독일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면 덴마크고 영국으로 갔냐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이 독일에 살 때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독일 네.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다가 바로 이제 잡히면 바로 구속이 되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독일에 있다가 빨리 영국으로 건너가서 네. 갔다가 이제 출발했고, 이 사람도 이제 정유라 씨도 보면 독일에 있으면 검거될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구속이니까 덴마크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저는 근데 그 정유라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 지금 특검 있죠. 특검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특검이 상당히 뭐 들여다본다 해서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정유라 딱 얘기할 때 빨리 특검이 가서 정유라를 어떻게 설득하든지 회유하든지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중에 있었을 때 특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현행법으로 딱 체포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특검 세네. 다 국제 공조가 잘 돼 있네. 아, 덴마크가 상당히 한국에 협조적이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서 누군가 체포되건 범죄가 발생하면 자국법을 우선시하는데, 야, 덴마크가 우리나라하고 진짜 협조적이구나. 특검이 상당히 여러 가지 관계가 잘 풀리는구나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특검이 전술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특검이 전술에 실패. 저기 외무부에 계셨잖아요. 네네. 상하이 총원 영사도 하셨잖아요. 네네. 자, 제가 볼 때는 외무부하고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은 정유라 씨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덴마크 그 대통령하고 잘 만나가지고 그 총영사 하실 때 시진핑하고 친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시진핑뿐만 아니라 그 위로 리커창, 후진타오까지 다 친하잖아요. 리코청 우진타이 뭐. 지금 제가 모태똥하고도 친했어요? 아니죠. 네. 제가 지금 중국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덴마크 얘기를 해야 되나요? 덴마크, 중국이나 네. 덴마크나. 예. 지금 외교부에 계셨으니까. 제가 보면 덴마크에 있는 우리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그 범인 인도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정유라의 범죄는 좀 적색
그 수배령을 내려놨습니다. 네네. 적색 수배는 뭐냐면 50만 불 이상 또 마약이나 그다음에 인권을 탄압했던 사람, 그래서 굉장히 중재인들만 적색 정보를 내릴 수 있어요, 인터폴에서. 그래서 정유라는 지금 적색 정보에 요청이 근데 들어가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요청만 들어갔고 보류가 되는 상태. 보류됐어요. 네, 보류됐지만 이미 잡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적색 적색 수배가 들어갔죠. 네네. 그래서 적색 수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에서 가능하면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송환하지 않겠나 하는데, 아까 우리 정돈 의원 말씀처럼 아주 이제 최고급 변호사를 써서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시 들어온다. 자, 이렇게 이게 볼수 덴마크가 있습니다. 아니라 만약 상하이였다면, 거기에 총영사 구상찬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즉시 소환이죠? 적시 소환할 수. 네, 결국은 이 얘기는 외무부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아니면 비판할 건 구상찬 아니죠. 의원이 능력이 뛰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중국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유럽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지금 법적으로 정유라가 자기 변호인 서가지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뭐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유럽에서는 그건 시간, 법적인 절차니까. 다만 아주 1, 2년 계속 끌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정유라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한 말을 보면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으나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 그러니까 9월 말부터 덴마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긴 자기 승마장도 있고 말도 그 이미 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정유라는 9월 말부터 거기 살았고, 그때는 이미 언론 보도되기 시작할 때고, 최순실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세계일보의 특종 인터뷰라고 난 거, 그때 그 사진을 보면 덴마크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순실도 독일에 있다가 덴마크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독일에 있다가는 잡히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덴마크에 집도 하나 사놓고, 아니 9월부터 280만 원이가 월세를 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순실과 정유라는 더 좀 흉측스럽다. 덴마크 대사가 우리 구상찬 의원 같은 분이었으면, 네,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은 나 이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전에 전반부에 이렇게 또 네, 저를 치고 또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있잖아요. 예. 대사가 어떻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유럽이나 또 어떤 나라에서 상당히 자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자국법을 우선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자기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풀어준다? 그거는 그 나라의 국채를 무시하는 건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검이 상당히 쉽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볼 때도.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특검을 지금 비판하는 자세죠. 네. 특검이 예. 너무 쉽게 우리 봤어요. 차명진 의원 말씀이 조금 네. 보태면요. 유럽은 결국 국격이 인권이랑 연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큰 중재인이라도 정유라 씨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외교부나 법무부의 소환 요청이 있어도 그 프로세스에 딱 맞게 시간을 재고 또 뭐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덴마크의 국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국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나 이렇게. 외무부나 법무부가 혹시나 이게 대통령 관련된 일로 해서 조금에도 소극적인 자세면 국민들이요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외교부 저는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은 네, 좀 적극적으로 정유라 소환에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기자 입장에서 그러죠. 맞습니다.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뭐 국정농단의 국기문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덴마크 검사가 규정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고 또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도 워낙 유럽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것들, 특히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그쪽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국민의 바람입니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 변론, 저 2차 변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청객들의 그 한숨과 탄식,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조차 천장을 보면서요 헛웃음을 짓게 했던 그 재판정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고 분통이 터졌는데, 한 장의 만평을 차명진 의원이 그려왔습니다. 이 만평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제가 볼 때 이랬습니다. 탄핵과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찬탄파,
네. 한쪽은 반탄파. 아, 찬성하는 거. 예. 한쪽은 지금 국가가 국론이 예. 분열되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이 시빌워라는 미국 영화에 이제 빗대서 이제 한 건데 아, 그림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그린 거 시빌워가 아닙니다. 있군요. 예. 사진이군요. 패러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양쪽이 재판정에서의 법리 공방보다는 오히려 네. 어느 쪽에서 인터뷰나 수사 자료 유출을 통해서 여론을 먼저 장악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 인터뷰 안 하던 정유 씨도 하고 뭐 그다음에 막 현재 수사 중인 수사 자료가 그냥 쌩쌩하게 다 나오고 이게 뭐냐? 서로가 이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헌재가 되게 보면 여론에 의해서 상당히 좌지우지되니까 여론을 그래서 잡는 자 승리한다. 승리한다. 여기서 네. 이걸 좀 크게 쓰지. 이걸 너무 작게 썼어요. 네, 아쉬웠습니다. 여론을 잡는 자 성공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이 지금 여론 선점을 위한 4개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촛불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아니다. 촛불 민심이 바로 1,000만을 넘었다. 네. 또 한쪽은 태블릿 PC 증거가 안 된다. 네. 아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네. 그렇죠? 또 한쪽은 중소기업 지원? 그거 유견사의 유지다. 이거. 유경수 여사의 의유지다. 예, 이거 특혜가 아니라. 뇌물죄다, 아니, 이거는. 그건 뇌물죄다. 또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1%밖에 안 된다. 아니다. 박쥐는 공범이다. 네, 이 여기서 논리를 갖고 대대입하고 우리 있습니다. 참여연주회는 어느 쪽이에요? 반탄파입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논평이나 만평할 때는 네. 이 객관적으로 해야지. 요즘에 만평 그린 사람들 보면 그냥 네. 어느 입장에 서서 먼저 그냥 제 입장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제가 뭐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목부터 일단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네.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아니고 전쟁은 거의 1대1로 싸울 때 전쟁이지 이거는 뭐 일종의 반란이지 이게 어떻게 전쟁입니까? 탄핵 반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제목부터 일단 동의를 못 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저렇게 잘 정리를 하셨는데 네. 차명진 의원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디 전쟁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오늘 차 의원이 평소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 중에 하나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헌재는 여론에 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재는 법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론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차명진 의원께서 평소에 늘 샤프하셨는데 오늘 약간 좀 틀린 얘기를 몇 개 하시는데 주의하세요. 근데 저는 근데 뭐 제목이 잘못됐다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정도는 의원은? 네, 그렇죠. 전쟁은 거의 1대1로 싸울 때 전쟁이지. 이거는 거의 뭐 95대 5 그러니까 정도 이제 싸우는데. 제가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키워줬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근데 여론을 잡는 자 승리한다는 말은 저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변호사 대리인들은 여론에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보다는 여론에 호소하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날 이정미 재판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갑자기 심리를 하다가 빵 터졌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 못한다고 비판을 받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단들도 자기들끼리도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석구 변호사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그 변호사입니다. 네네. 판사였는데 그 당시는. 자, 이분이 이제 다른 변호사들하고 대화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거기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중 총궐기 이런 단어를 막 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듣기는 거기 있던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말리기도 하고 했다고 그러고 네. 강청석하고 재판관까지도 막 폭소가 터졌다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뭐 오늘 조선일보 제목도 그렇게 뽑았는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어쨌든 이 헌재에서는 지더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론적으로. 저 구상찬 변호사 말처럼 헌재는 여론에 영향은 받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 판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의 변호사들은 이 법리 논쟁보다는 어떤 방법들, 예를 들어서 특검에 변호사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된 사람이야. 불공정해.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면요. 진영 논리를 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방법이지 이게 무슨 헌재, 저 전쟁이란 말은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라 자기 편에 대한 또 호소. 네, 마지막 반격. 잘못했어요, 여기가. 그 네, 정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까 우리 정도원 말씀하신 정말 객관적 상당히 그동안 잘 그리셨는데 오늘 그림은 상당히 전체 상황을 그만합시다. 제대로 왜냐면 거기서 저는 거기까지. 여론을 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실을 잡는
쪽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께는 정말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무슨 뭐 전쟁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모든 가치를 드러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여론전을 하고 더군다나 거기서 나타났던 모습들을 보면 재판관들마저도 실소를 지을 정도로 국민의 민심을 호도하는 그런 방식이 됐을 때는 네. 얼마나 슬픈 일인가. 국민들은 진실을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그림이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아니라 않아요. 그림값을 별도로 설명할 안 수 주는 것 있겠습니까? 같아. 예, 그림값은 그림- 따로 대우에 드리고 대한 있습니다. 불만. 데리고 있습니까? 네, 값을 따로 많이 주셔야 될 많이 거예요.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니, 진짜 탄핵 반대하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탄핵은 이미 됐어요. 지금 박근혜 지금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박근혜 얘기입니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시간을 끌어서 혹시나 무슨 뭐 큰 외적인 큰 변수가 나타날까 그거를 기대하는 여행수를 기대하거나 혹은 또 저 임명된 사람들 숫자를 봐가지고 머릿수세서 여당에서 임명된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나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는데 네. 그걸 놓고 네. 좀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로서니 네. 그냥 그렇게 쌍심지를 두고 네. 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은 안 돼요.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아주 저는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과거에 일방적으로 매도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저도 그런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옛날에 좌파 네. 입장에서 제가 10여 년을 이렇게 살아본 바에 의하면 많이 그렇게 매도했죠. 자기와 입장이 다르다. 혹시 나하고 쓰는 용어가 다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너 탄핵 반대하지. 너는 지금 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땐 지성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저는 자, 이게 지성인. 이상하게 서로가 이렇게 네. 대치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표현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성인. 서로가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제가 부각시킨 건데 네. 아이고 자, 이건 내가 논문 쓰지. 알겠어요. 건전한 비판이었습니다. 네. 자, 지성인 얘기했는데요. 지성인들, 뭐 꼭 지성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배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번 대선에 대통령은 정말 정직한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정직한 대통령이 이번엔 꼭 돼야 되겠다. 저희 라이브쇼에 자주 출연하시는 김동길 박사님의 말씀이 배운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용기가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살아남기 위한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거짓말 시리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좀 특허 좀 이용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쓰시죠. 예. 자, 용기라는 게 진실을 말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우리 정도는 얘기. 자, 청와대 진돗개가 실세. 최순실 정윤의 부인으로 알아 안봉근. 자, 이게 안봉근 저 비서관이 이미요. 최순실 부인으로 알아 해놓고서 최순실 씨하고 계속 통화하고 했던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일단 먼저 그 거짓말한 싱크부터 한번 좀 듣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세요? 모릅니다. 직접 보시진 전혀 모르.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를 제가 안다면 뭔가 한번 통화라도 하고.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 씨는 관저에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분이 사실은 청와대 왔다 갔다 하는 걸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최 씨는 정윤회의 부인으로만 알았다. 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최 안전비서관은 최 씨뿐만 아니라 그 비선진로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원장도 절대 출입한 적이 없다. 이분이 보안 손님 출입, 청와대 출입을 총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농담인지 농담으로 했겠죠. 진돗개가 실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이분들이 비선 실세를 인정하자고 하는 수석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안 된다. 실세가 누구냐고 하는데 없다. 정윤회 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다. 청와대에 실세가 없으니까 진돗개까지 실세라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요. 비선 실세 인정하자고 했답니다.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그 K미르 재단 저희 그 TV조선에서 이거 특종하고 나서 예?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도현 의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돗개가 실세인 건 맞죠. 왜냐하면 실세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실세거든요. 아,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가장 자주 만나지 않, 맨날 뭐 쓰다듬고 뭐 이뻐하고 그러니까 실세는 맞는데 사람이 아니어서 문제고요. 아니 아까 내가 전쟁 표현했다고 막 틀리다 그러더니 개 보고 실세라는 거는 맞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뭐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자기가 얘기할 때는 뭐 로맨스, 이제 남이 또 얘기할 때는 뭐 웬만한 거는 사실대로 하고 해야지 자기 말에 신빙성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거짓말해버리면 참말을 얘기해도 안 믿게 되거든요. 근데 왜들 저러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뭔가 저는 이거 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돗개가 실세라고 가정을 하면 그 실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실세의 멘토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이름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핸드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녹취 보면. 또 하나는 안종범 씨가 지금 뭐 그 한 일이 뭡니까? 관절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관절을. 네. 제2부속실 과거 같으면 퍼스트레이 담당인데 최근에 이런 통화 기록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최순실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막 화를 냅니다. 야, 그거 찾아봐 그러더니 어디 뭐 화장실에 뒀나 뭔가 하다가 할 때 나온 게 뭐냐면 관저에 있는 방 이름이 네. 나옵니다. 아, 거기 뒀나?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순실이 평소에 관저에 방 하나에 들어가서 뭐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봉근이가 몰랐다? 이거는요. 나는 그러면 그동안 매일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두 가지만 보면 어쨌든 문고리 3인방은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니 근데 이번에 거짓말장이. 내가 보면 이랬어요. 야 진짜로 저도 그러니까 지성인들 지식이 이게 거짓말을 더 잘하는데 이번에 있잖아요. 실제 국정농단의 실체가 딱 드러난 건 누구 입을 통해서 그래요? 고영태. 아니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 지성인이 아닌 사람들, 주방장, 미용사, 아,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운전하는 분.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참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 하나 사실 자기가 그 여기 관여했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국정농단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볼 때 아주 비겁하고 헌법을 유린할 거짓말쟁이고. 정도면 자기가 또 확신범이 돼가지고 그래 이건 내가 맞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안 돼. 우리나라는 왕정 국가야 돼. 그런 소신 정도 있어야 돼. 이 사람들 참 그런 소신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게 문고리 지식인들이- 3인방은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선거 때부터 이메일로 계속 최순실 씨하고 대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이제 와서 최순실 존재를 몰랐다? 이거는요. 너무나 말이 큰- 안 되는 얘기죠. 너무나 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뭐 청와대 조리장 뭐 증언에 나왔지만 매주 일요일 거의 와서 식사하고 최순실 씨랑 같이 회의를 한 이후에 세 사람이 그것도 따로따로 밥을 먹으면서 했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뭐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에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대통령 말씀대로뿐만 아니라 외교 관련 사안 또 국무회의를 언제 열어라 대수비를 언제 열어라부터 시작해서 문구를 어떤 걸 넣어라 이걸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사안을 다 지시하면서 서로 했던 분인데 이제는 안봉근 비서관 도망자입니다. 예.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촌철살인 구상천 의원 또 한마디 하셨다. 예, 그 제가 안봉근 비서가 그 최순실 씨를 정윤회 씨의 부인으로만 알고 부인으로만 있다. 알았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요. 이제 이 그 안봉근 비서가 사실은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하던 그 지역구의 전임 국회의원의 비서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를 이어받으면서 이 안봉근 비서가 사실은 박근혜 의원을 돕는다기보다는 그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이었죠. 엄삼탁 의원의 적이요. 아니요. 염삼탁 의원이 아니고 김석원 의원의 비서였어요. 아, 쌍용.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국회 정치를 그만두고 떠나시면서 그 지역구를 박근혜 의원한테 네. 물려줬죠. 네. 근데 그때 김석원 의원의 비서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의원이 그 지역에 가니까 이제 지역구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전임 국회의원의 비서를 물려받았죠. 네. 그 양반이 이제 안봉근 비서인데 네. 이 양반이 처음에 와서 했던 일은 박근혜 의원을 돕는 일도 하지만 주로 그 지구단을 관리하고 있었던 정윤회 실장의 그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윤회 씨랑 가깝게 제일 아마 3인방 중에 제일 가까울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최순실 씨를 부인으로만 알았다는 거는 제가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자, 네. 이분들이요. 정말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최고 측근이었었는데 구상천 최측근인 거 조금 이따 이제 밝혀집니다. 예. 몰랐어요?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거 다. 저 사람도 예. 거짓말 한다고 하지 말고 본인 얘기해 보세요. 몰랐어요? 본인을 알았습니까? 최순실 씨를?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또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짚고는 제가 능력이 그렇게 대통령을 최측근은 아니고 대통령 좋아서 쫓아다녔던 아니 일을 이정현 했었는데 대표하고 둘이 쌍벽을 이뤘잖아요. 여보세요. 수행을 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최순실 씨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최순실 씨를 알았죠. 여봐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야, 얘기를 알았다잖아. 들어보세요. 진정한 지성인이다. 알았다. 최순실 씨를 알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속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이런 거를 누가 비서관 남자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일을 하는 분으로만 저희들이 알았어요. 네. 아마 최순실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그리고 또 최태민 그 목사의 딸이라는 것도 알았죠. 네. 그러나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국정농단하는 걸 알았으면요. 네. 제가 여기 안 오고 벌써 장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 줄 섰을 거기서 테니까. 줄 서서. 이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좀 진실성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름은 알았지만 제가 보기에도요. 그때는 최순실 씨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견제를 했냐면 정윤회 씨를 경계를 했었어요. 여기 우리 정동원 의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정윤회 씨가 실세로 돼 있었고 그다음 또 정윤회 씨 그때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옆에서 그 수행하고 옆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도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건 몇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저도 그 아는 사람 중에 일부지만 그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죠. 여기서 이제 정윤회 씨가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그랬어요. 그 예를 하나만 들으세요. 정윤회 막강한 힘을. 글쎄 막강한 지금 금방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는 것을 내가 어떤 힘을 휘둘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이렇게 설명은 맞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옛날 대표 시절에는 의원 시절에 차에 아무도 못 타게 합니다. 근데 정의는 항상 타고 가요. 옆자리에. 막강한 거죠. 맞죠 지금 얘기가. 네. 아니 그건 내가 봤어요. 내가. 증인이 여기 나왔습니다. 1999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보궐로 되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으면서 지방선거에 유세 지원을 쫙 다녀요. 네. 그런데 저희 동네에 딱 왔을 때 제가 이제 뭐냐면 동네 입구에서 그랜저 자동차 타고 하나 갖고 딱 이제 영접을 갔는데 이 그랜저 자동차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차인데 그런 얘기를 할 거 없고 아주 후진 차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있는데 그 옆에 정윤회 씨가 같이 오더라고.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옆에 타더라고. 나는 이제 앞에 선탑하고. 그래. 근데 하여튼 막 그때 여기 증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옆에서 그 수행을 할 때 이제 저하고 이정현 대표가 이제 수행을 하는 공보특보였어요. 공보비서였어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차를 탄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박 대표가 다니시는 이렇게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여러 번 다녔는데 제가 아는 박 대표는 그 차에 그 무슨 정윤회 씨든 뭐 최순실 씨든 차에 탑승한 걸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안봉근 비서만 앞에 선탑을 하지. 그 차에 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 대표는 대표 시절에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 뒤에 앉아서 글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박 대표가 그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 그런지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신문을 이렇게 오려지지 않고 찢어서 읽어봐요. 핸드폰에 꺼내서 막 그렇고 뭐 이런 보고서를 많이 읽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탔다는 것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독서를 많이 했는지 시기별로 다를 거예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건 내가 뭐 시기별로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정윤회 의원하고 하여튼 그 뒤에 타는 거를 정돈 의원은 보신 거죠?
봤으니까 그런 얘기하겠죠.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죠. 아, 옆자리에서 이거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차명진 의원 얘기. 그다음에 아까 최순실 씨가 그냥 그 정윤회 씨가 물러서기 전까지는 최순실 씨가 그냥 옷 해주고 반찬해준 사람이었다는 데 대해서 나는 팩트가 틀리는 걸 얘기해줄게. 뭐냐면 분명히 그 우리 자 기억해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부 모임을 강남에서 했을 때 그때 그죠? 그게 최순실이 빌딩에서 했는데 그때 최순실 씨가 오는 사람들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렇죠? 거마비 주고 그리고 최순실이 못했을 때 나중에 누구예요? 지금 관방 간 사람 안종범 그 사람이 대신 줬고 그랬다고요. 이 공부 모임을 주선하는 사람이 엄청난 파워예요, 파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단순히 반만 해줬다? 저는 안 그랬다고 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근데 공부 모임 안봉근 같이 자꾸만 했어요. 옛날 이야기해서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안봉근이는 거짓말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누굽니까?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지금도 이 사람들 행정관입니다. 왜 사표 안 내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 밑에서 일합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는 거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몰랐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요리사 이야기 했지만 요리사가 그걸 봤다는 거 아니면 일요일마다 네. 그런데 그걸 갖다 같이 회의해놓고 몰랐다?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때는 제가 모르겠고 청와대 시절에는 분명히 안봉근은 최순실을 알았을 거예요. 자, 진도 나갈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최순실 씨는 청와대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죠? 야, 청와대 간 적이 없대요. 예? 제가 볼 때는 윤전추는 또 최순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래요. 윤전추는 최순실을요 잘 헬스 트레이너 했어요. 예? 야, 이런 거짓말.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예. 씨와 윤천추 씨의 그 이게 대립되고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더 신빙성이 신빙성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누가 더 신빙성이 있냐면 윤천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게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냐면 최순실 씨는 피해자 신분에 진술을 했어요. 그럼 네. 자기 방어권 때문에 거짓말해도 제재를 네네.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윤준열은 정인 선수를 했어요. 거짓말하면 바로 여러 가지 위증죄로 위증죄로 들어가죠.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법리적 논리로 봐도 윤천추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어 윤전추도. 수시로한 잘 알지 못하는 잘 알지 사람. 못한다는 게 이게 그럼 거짓말 아, 아니라고요? 잘 알지 못한다 그랬군요. 헬스 트레이너니까 잘은 모르죠. 그럼 여기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는 뭐 많이 알지 못한다. 적어도 이제 이거는 부부 사이는 아니다 뭐 내지는 네, 뭐 형제 아니, 사이는 아니다. 청와대- 청와대를 갔다 안 갔다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네, 화가 나니까 여기 안 보이시니까 그냥 여기 딱 봐. 봐요. 우병우 장모와 최경희 이분은요 특히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성인 맞습니다. 이거 총장님이십니다.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이 사람 내가 진짜 실망인데 우병우 장모와 골프 안 쳤답니다. 예? 그러나 장모 최순실 모르고 골프 친 적 없다더라 우병우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요. 자, 진실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장자 여사를 알죠? 예, 안다는 골프도 것은 쳤죠? 저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습니다. 같이 친 적 없습니다. 장모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까? 최순실을 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럼 김장자 장모께서는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예, 골프도 안 쳤다는 겁니까? 골프도 안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우리 캐디 중에서도 또 지식인이 있긴 있겠지만 캐디들의 증언, 아까 운전사, 캐디, 미용사, 주방장 뭐 그분들도 지성인이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괜히 그분들도 지성이 아니라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예,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캐디는요 진실을 얘기합니다. 두 분이 친 거를요. 이게 한두 캐디가 아니고요 여러 직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버선발로 뛰어갔다고 그래요. 네, 버선발로 뛰어갔다는 직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 이 거짓말도 정말 화가 나죠. 자, 그다음 거짓말 볼까요? 학점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이분이요. 정유라 씨가 6명의 그 조교원과 이분들하고 같이 의논했다는 증언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거짓말한데 학점 관리 지시 안 했다. 김경수 과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학교 다 다녔죠.
우리 엄마가 교수 찾아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은 찾아간 적 있어도. 예? 우리 엄마는 찾아갔어요. 아니, 교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부탁한다고. 우린 지방에 살아가지고 지방에 아니, 잠깐요. 살아가지고 요거 찍고 넘어. 정도현 의원. 서울대 나오셨죠? 네. 서울대 교수를 찾아갔습니까, 어머니가?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저를 잘 못 돌봐요.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항상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학기 초에 가가지고 대학 얘기하는데 글쎄, 지금 얘기를 무슨 들어보세요. 고등학교예요? 대학교 이야기야.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제 항상 인사를 하는데 대학도 가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대학을 찾아왔어요. 근데 누가 담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못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나긴 만났죠. 그냥 딴 교수를. 딴 교수. 어느 사람인지 모르고.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찾아가는, 그거는 이제 에피소드고, 코미디고. 어느 사람이, 이분이요, 이 진실을 또 한 게 실수예요. 내가 학부모로서 몇 번 만났다, 몇 번 연락했다. 그죠? 그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 진짜 교수가 그거 학부모랑 이렇게 만나는 것도 도저히. 자, 이분들 거짓말에 대해서 나 좀 덧붙이거나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정도현 의원. 근데 거짓말 할 때 보통 이렇게 뭐 좀 동공이 흔들린다거나 예. 조금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저도 그냥 저 말을 막 믿고 싶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런데 분명히 거짓말은 많은 것 같은데 표정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자, 누가 제일 화납니까? 6명 중에. 우병우, 윤전쪽, 김경숙, 최순실, 최경희, 정유라. 죄를 보면 최순실씨가 제일 밉죠. 근데 이제 우리 최경희 총장께서 글쎄 뭐 제가 뭐 진실을 진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뭐 책임 제일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촛불 집회가요. 이 어디서 젊은 친구들이 확 몰렸냐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때문에 이 촛불 집회가 확 커진 거예요. 물론 네. 죄로 보면 이제 더 최순실 한 게 크지만 젊은 친구들 특히 대학 가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엄마 백으로 말이죠. 대학을 그냥 쉽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청문회에서 이 최경희 씨가요. 자기는 한두 번 한 번인가 봤다 이렇게 했어요. 최순실 씨를. 잠깐 만났다. 2번 그러나요. 봤다고 얘기했어요. 2번인가요? 네. 한두 번. 근데 통화를. 최순실 통화 기록이 나왔는데요. 수십 통화를 했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경희 이게 학부모하고 대학 총장하고 왜 통화합니까? 아니, 근데 이런 게 최경희 전 있어요. 총장이 이랬습니다. 자, 학생이나 학부모가 연락이 오면 자기 소통하는 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자, 문제가 되니까 이대 학생들이 막 시위를 벌이고 총장 면담 요구하니까 아예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경희 총장보다 더 화가 나는 분은 김경숙 전 학장입니다. 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멘탈 갑입니다. 저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전혀 몰라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분의 남편도 모 대학 교수인가 그런데 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일가하고 알 것 같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저겁니다. 6명의 교수 또는 조교인데 이런 사람들을 정유라에 불러가지고 학점 잘 나오는 법을 갖다 뭐 강의를 냈든지 힌트를 줬다는데, 전 도대체가 학장이라는 사람이 특정 학생을 불러가지고 학점 잘 따는 법, 게다가 정유라는 저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독일 가버렸습니다. 독일 간 뒤에 그러면 대리시험 치는 법 이런 걸 갖다가 교수가 지도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김경숙 교수야말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인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정말 나는 자격도 두 사람,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최경희 총장 그리고 김경수 학장의 모습이다. 두 사람들 우리나라 교육농단의 상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숱한 거짓말을 이번 청문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책임져야 되고요. 우리나라 또 법조의 현실, 우병우 민정수석, 뭐 법꾸라지가 돼서 네. 저는 여기 김기춘 실장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보여줬던 정말 화나는 거짓말들, 거기에 대해서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두 사람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가서 청와대 인사에 다 개입하고 장관들 대면 보고 다 맡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최순실 씨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의 실체인 최순실 씨 비선 대통령,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방조하고 이걸 만든 박근혜 대통령. 누가 제일 화납니까? 김홍국 교수. 저는 결국 다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책임자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다 방조하고 다 최순실 씨한테 맡겨버리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 청와대 시스템, 경호 시스템,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였지만 청와대 경호 시스템, 무료 시스템, 국가 뭐 안보 시스템, 인사 시스템 이렇게 파괴된 거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구삼찬 의원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있죠.
이 청와대 진돗개가 실세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면 안 돼. 난 이 말 한마디로 있잖아 탄핵받아야 된다고 봐. 차라리 그러면 말을 하지 말든가. 뒤에서 최순실이 있으면은 저희는 그냥 뭐 실세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든가. 청와대 진돗개가 실세,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선의로. 네. 사회자가 자꾸 이거 지난번부터 네,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뭐 선의로 했을 뿐이다. 그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했을 뿐이다. 그렇죠? 국가 무슨 뭐 문화 융성을 했을 뿐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게 사실은. 그죠? 네. 이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나도 해도 되는구나. 그럼 또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또 해도 되는구나. 결정적으로요. 수석 이렇게 비서관회의에서 비선 실세 인정하자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 자체가 거짓말을 수석들한테 시킨 거고 이 모든 짜맞춤들 최순실 씨 다 모른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정리가 됐다고 근데 그게 봐야죠. 언제적 이야기죠?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게 이미 벌써 이게 정윤회 나온 문건 거죠. 나오고 그렇다면 10월 중순 최소한 그 당시에 9월 22일로 수석 알고 비서관들은 있습니다. 좀 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올해입니다. 올해 미르 올해죠. K 미르 바로 스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같이 근무했던 수석부터 해서 비서관급은요 정말 전부 다 섞어다지 해야 됩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석들이 이렇게 회의까지 해놓고 그러니까요. 대책 회의도 저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저는요. 뭐 여기 뭐 거짓말은 뭐 다 화가 나는데 근데 왜 윤전추 이영수 행정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분들? 그죠? 윤전추는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분은. 왜 남아있죠? 3급 행정관인데 그전에는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헬스 진짜. 트레이너 했다니까요. 근데 뭐 한 게 뭐 아니 그리고 지금도 아니, 자신의 헬스 일은 트레이너. 자신의 일은 강남에서 비밀이다. 했어요. 어떤 업무를 했느냐라고 아니, 청와대에서. 헌재에서 그 재판관들이 물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말 없다. 안 했어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청와대 저 사람 저거 하는 게 원래 직업이 한술 저거 더 떴어, 화면에 한술. 나오잖아요. 아니 제 네. 말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냐는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랬냐면 한번 이 사람이 얘기한 거 확인해 보세요. 언론에서. 나는 사적인 보좌를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청와대 녹 먹으면 안 되지. 청와대에서는 그렇죠. 하다못해 있잖아요. 자는 거, 먹는 거 다 그게 다 공적인 거 아니에요? 아, 다 국가 돈이죠. 아이. 그 결정적으로 TV조선이 그때 보도했던 그 CCTV 화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가 어쨌든 뭐 5만 원짜리 지폐 꺼내가 막 돈 주고 할 때 보면 윤전초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인한다? 자, 안종범의 증거인멸 매뉴얼 요거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없다, 모른다, 아니다 부인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이 꼼꼼함 때문에요. 청와대 참모진의 거짓말이 드디어 들통이 났습니다. 판례를 딱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다 메모를 해놓은 거죠, 이게. 자, 휴대전화 교체하는 게 정답이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같이 폐기해야 된다. 비선 실세 밝히자는 참모들이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복원 불가능하다. 휴대전화 우측 3분의 1을 집중 타격해 부숴라. 극비를 요하는 행전지로 갈 때는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라. 거의 조폭입니다 이게. 휴대전화는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강물에 버리거나 다시 찾을 수 없는 장. 이게 범죄 집단에서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PC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교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차명 계좌가 있으면 통장 자체를 폐기하라. 현금으로 처리하라. 카드. 이게 범죄 집단에서 하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 경제수석이 이게 이게 지금 나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이제 이게 범죄를 하는데 이거 다운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범죄를 가르치는 건데 이게 범죄 아니요, 그건 박종진 앵커 좀 흥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범죄 집단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톰 크루즈가 하는 거예요. 아, 톰 크루즈가 하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첩보원들이 하는 미션 거지. 임파서블. 네.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톰 크루즈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네. 범죄 집단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내가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 휴대전화 우측 3분의 1을 집중 타격해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측 요 부분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위치 추적기. 내가 얘기는 듣자고 한 거 아니고요 지금. 네. 지금 이거 자체 보면서 화가 났다는데 우리 정도원 의원님 여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거 범죄 집단에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일단 안종범 수석은 이제 엑스맨인 건 맞아요. 네. 너무나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결국 그게 다 증거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참 저렇게 꼼꼼한 사람이 국가 일을 열심히 했어야지 꼼꼼하게.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지시한 녹취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저 PC랑 빨리 없애라 그리고 어떻게 없애라까지 녹취록에서 그때 국회 청문회 때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사실은 이 사안이 첫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보도가 좀 잠잠해졌다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월부터 사실상 관련된 증거들이 거의 다 인멸되기 시작했고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초기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저 부분은 사실은 증거 인멸의 상황들도 좀 저는 정확하게 특검에서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자, 안정범 수석 굉장히 꼼꼼한데 정말 안정범 수석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들은 소통을 안 했구나. 왜냐하면 저걸 갖다 만약 정말 제대로 알렸다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이 압수수색에서 안 뺏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온 걸 보면 저 증거인멸 방법은 재밌는데 뭐 소통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자,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의 통화 녹취 파일이 전격 대방출되면서요. 최순실 선생님의 국정농단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직접 보니 정말 충격입니다. 첫째, 이 최 씨의 참견이요 도를 넘어서서 충격이고요. 둘째, 이들의 화법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두루뭉술하고 모호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조가 안 되네. 네. 정호성 녹취파 12개 전문 분석했더니요. 최순실, 이제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 대통령 행세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깨알짓이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는데요. 만날 그 야당에서는 여기서 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혹시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여기서 그런 거 저기 저기 뭐야 공약을 지키자면 못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게요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 입으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생을 잡고 여기서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거 저기 그게 민생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불공정한 사태가 나고 이렇게 저기 난맥상이 나오고 이게 정부 예산안 통과에 대한 비협조 야당에 대한 메시지로 추정되고요. 그다음 볼게요.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나 그런 거를 좀 협조를 해야지 그거 자체를 자꾸 그런 공격의 대상이나 그런 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애둘러서 이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최순실 얘기예요. 대통령 얘기가 이제 공직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최순실 얘기입니다. 최순실, 정호성이가 천재예요. 예, 그럽니다. 이걸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시 최순실 씨가 했는데 그런 거를 하나 넣으세요. 도대체 그런 게 뭔지. 내용도 없어. 저도 좀 배웠는데 이거 도대체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요. 정호성이가 그런 거 다 알아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최순실, 나 웃지 않기로 했는데 웃음이 나왔어. 그거를 문구를 좀 내가고 나중에 보내주든가 해보세요. 정호성, 네네. 이거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회 대응 방안 지시로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이해됩니까? 우리 차명진 의원이 약간 천재기가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이런 얘기에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야당은 공약 안 지킨다고 비판하면서 공약 지키려고 그러면은 자꾸 또 그걸 또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서 야당 공격을 사실 그 내용 듣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거 저기 이걸 이해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다 이해했어요? 저요? 지금 왜 여기 빨간불로 켜놨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거 빼고 봤지 저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네. 몰라가지고 이거 빼고 봤죠.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이 천재예요. 천재가 아니고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한 전화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100번 들은 말이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 말이 안 돼. 이제 이걸 녹음한 걸 보고 네. 이제 지시사항을 대통령 지시사항도 그렇게 하고 최순실 지시사항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녹음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증거들이 압수수색이 단서로 나버린 겁니다. 근데 저거 보고 느끼는 건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신년 무슨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기자들을 설명할 때도 보면 이런 것, 그런 것, 저런 것. 그게 그러니까 최순실 오염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요. 그 농업 관련해서 정책 나온 거 CG 하나 준비해 주세요. 농업 관련해서. 네. 농업 정책에 대해서 CG 하나 없습니까? 네.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야,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예. 읽어 드릴게요. 예, 있죠? 자, 봐요.
이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다음에 농업 경쟁력을 정말 살리고 그 농업인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지원. 이게 뭐 저는 이 부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대통령이 농업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떤 그 지원, 응입니다. 그거 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왜 여러 가지로 돕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가 없어요. 뭐 수출과 뭐 여러 가지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정도원 의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제가 할 얘기를 진성호 의원이 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주로 대화한 사람이 최순실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둘이 완전히 헌법이 거의 이제 비슷해져 버렸고 네. 그러니까 저거를 나는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야. 신기해요. 아니 그 어떤 그 지원,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나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어디다 갔어요? 그 거. 사실은 정말 답답한 아, 일이죠. 참. 왜냐하면 정말 40년 동안 거의 가족처럼 살아오면서 네. 대화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닮아간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기자 출신들이 저 글을 쓴다면 사실은 그냥 문장 하나나 둘만 되면 필요한 거.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수출 분야도 활성화시켜라. 뭐 이 정도면 될 거를 그리고 저기 모든 말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사실은 훈련된 그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정치인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최순실 씨가 모든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 사실 그게 정말 비극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걸 보면 저는 느끼는 게 저게 시스템화됐다는 겁니다. 저게 저 때 한 번만 저렇게 뭐 이런 저런 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통화할 때 최순실은 이런 저런 그 있잖아 못 알아들으면 화내고 빨리 받아 쓰세요 하는데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이런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최순실이 생각보다는 슈퍼맨인 것 같다는 게 아니 어떻게 저걸 보면 지금 저는 아까 뭐 농업 이야기했지만 최순실의 머릿속에서 그러면 뭐 경제, 외교, 뭐 중국 가서는 무슨 뭐 마지막에 중국말로 연설해라. 그다음에 뭐 벽지 색깔, 뭐 진돗개 이름 짓기. 뭐 최순실은 그럼 신이었나? 아니 저기 정말 나는 돈 주고 그런 거 있잖아. 왜 여러 가지로 돕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 이게요. 저거 보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측근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면 이런 거 아니. 있어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진짜예요. 근데는 우리나라 대선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선 토론하고 있잖아요. 검증한다고. 다 보면은 저는 그거 몇 번 해봤는데 다 옛날에 이회창 총재도 해봤는데 다 시나리오 적어주고 있죠.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면은 막 캠프 쪽에서 막 난리를 치고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를 이 토론을 만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사실 그 검증 과정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있죠.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이게 상당히 솔직히 속으로 아픈 얘기를 실토하는 거야 이게 솔직히. 안 돼. 죄송한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아니에요. 최순실 씨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저기 뭐 조금 그렇게 아까 그거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 저기 네, 농업 얘기는 박 대통령 얘기고요. 야 이걸 이해한다는 거 정호성 씨 이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이분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에너지 이제 자원 얘기입니다. 최순실과 너무나 비슷한 대통령 합번인데 대통령이요 이 석유 에너지 자원 문제라든가 또 기후 변화 대응 문제라든가 이것도 지금 뭐 그 어떤 그 화석 연료단 그거가 지금 그 없어서가 아니라 네 정호성 네 야 대단해요. 대통령 어떤 그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기술도 좋고 그런 과학 기술이나 어떤 그런 거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또 한 번 더 야 이거 알아들어요. 이거요 에너지에 대한 절대 철학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과학 기술이나 요 단어 하나 쓴 것밖에. 자 너무나 모호한 대통령 말씀 이거 이해하시면 진짜 또 천재입니다. 세계가 참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경제 발전 이런 데 대해서 이건 반노동적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된 걸로 자라나는 사람 머릿속에 심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현대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이 대한민국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더 잘하고 있고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자라나면 우리 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혀 자부심이나 긍지도 느낄 수 없고 또 통일시대에도 이거 뭐
북한식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또 자기 국가에 대한 아무런 자부심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교육은 이제 올바른 역선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2014년 4월 20일 청와대 출입 언론사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인데 이거는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제 공식 석상이지만 이제 원고 없이 한 얘기죠.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 대통령 우리 화면 보면 주로 회의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보통 회의 주제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자, 뭐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합시다. 뭐 장관 무슨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런데 그런 것까지 다 읽어요. 또 막 더 봐. 네. 초등학생이 읽듯이. 그래서 저렇게까지 뭐 읽어가면서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가죠. 그걸 네. 읽지 않으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는 읽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댓글 재밌습니다. 이 댓글 한번 볼게요. 대통령이 지금 이 모호한 화법 이거 뭐 얘 아주 국민들 속 터지는 건 뭐 그런 건데 누리꾼의 속 시원한 한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희 땡땡씨 땡땡님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건 나뿐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저희도 다 이해 못합니다. KH님 정호성이 투철하게 녹음한 이유를 알겠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야 우리 구상장이 이거 녹음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는 얘기고 A92님 부부든 친구도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여러 면에서 닮아가더라. TM님 이게 말이 되나? 비서관이 극한 직업 맞네. 아 이거 표현 좋습니다. 극한 직업. HS님 저 말을 알아듣는 정호성이 더 신기하고 이 사람 천재다. 야 참. 아니 난 궁금한 게 정호성 전 비서관 녹음했으니까 됐는데 저걸 갖다가 언젠가는 조인건이라고 있습니다. 연설 기록 비서관. 조인건 전 비서관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만드는 사람은 조인건입니다. 저는 정호성 비서관은 녹음해가 주면 되지만 조인건 전 비서관이 정말 머리가 아팠겠다. 저걸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그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비전이라든가 카리스마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입니다. 국민들에게 메시지 하나 전달하는 것.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달됨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서고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모호한 상태로 지난 4년 가까이 유지가 됐었다는 거. 네. 그나마 정말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다행인데요. 저는 정말 앞으로 아까 차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대선에서는 정말 지도자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들 그리고 말하는 방식들, 메시지 전달 능력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죠. 근데 언론 보도는 이 글 보면은 철학이 전혀 국정 철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인문학적 소양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최소한. 그리고 정직해야죠. 그거보다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냐? 본인은 어떤 이 보여지는 상징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얼굴도 주름살도 없고 항상 확 얼굴이 펴져 있고 이런 그런 아우라가 있는 듯한 그 표정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저 분야에 대해서 참 박식하다. 아, 저 사람이 뭐 한번 해본 사람 같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뽑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이번 기회에 통렬히 방상해야 돼요. 이거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국민들과 지도자 사이에 있는 소위 지성인 지식인들이 이런 식으로 대선의 룰을 만든 거야. 그냥. 정두원 의원 한마디 하세요. 네. 저도 신문에 언론에서 봤는데 제가 2007년에 한 말 중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박근혜가 대통령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누가 정두원 의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수준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지금 근데 다 지나가면서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부터 알았어요 그 수준을. 그럼 본인도 잘못 있어요. 예. 참여해야 돼요. 알고 그래서, 있었는데 침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났다는 게 아니라 책임 통감한다고 했죠.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지금 아니 나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실 내가 손학규 경기도지사 할 때 내가 그때 그 대변인을 했는데 200번 했습니다. 손 지사하고 나하고 둘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했어요. 30분을. 그때 내가 딱 나 다음에 이명박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저는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명박 지지 선언했어요. 그렇죠? 네. 정도는. 자, 그 그림을 내가 그 비하는 얘기를 제가 안 드릴게.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오늘 인적 그 전국위원회 오늘 다 무너졌죠? 그렇죠. 예? 그렇죠. 무산됐어요. 무산됐죠. 요 얘기 어떻게 무산된 거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하시죠. 새누리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임정국위원회.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지금 입장이 곤란해지고 있는데, 네, 진성우 의원부터 먼저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임명진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6일까지 기다려준다. 2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8일 날 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 거취까지도 표명하겠다는데 네. 만약에 임 목사가 8일 날, 일요일 날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엑소더스죠. 뭐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탈당해서 이분이 계신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구나. 네. 그쪽으로 가겠죠. 아니 정도원 의원은 오늘 자꾸 유심히 봤을 거 아닙니까?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된 게 이번 일만이 아니라 아이, 그렇죠. 예, 작년 말에도 김용태 그런 일이 때도 있었죠. 김용태 김용태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을 이제 선출하는 그때는 회의가 전국위원회라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도 이런 짓은 안 할 것이다. 네. 근데 정말 그런 짓을 아주 그냥 번번이 저렇게 때만 되면 하는 걸 보면은 네. 새누리당은 날 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쪽 지금 개혁 보수 신당으로? 지금 탈당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반기문 씨 오면 또 추가 탈당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남당, TK당으로 줄어들었다가 사라진다는 것이 제 얘기죠. 늘. 네. 의원님 탈당하셨나요? 예,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아직 탈당을 기술적으로 마음은 탈당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은 탈당. 예, 오늘 그 정족수 미달로 이제 새누리당 상임정국위가 이제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전 이것은 그 민주정당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또 한 거예요. 국회 앞에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온 사람들도.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이제 서청원 의원님, 네. 또 이제 최경환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막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분은 뭐 지방에 지역구에 내려가 계셨다고 네.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 눈치를 본 사람들이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올라오는 이 사람들을 대의원들을 막았다거나 차단했다. 예, 네. 그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원국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이제 이 그 상임정국위가 개최가 이제 불발이 되면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버린 다 거예요. 얘기했죠. 네. 자, VCR을 잠깐 보고 정치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로 재추발하게.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변화가 없고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대출금은 벌컥 쌓이만 가고. 지금은 개혁의 시기입니다. 대선 후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겠다 그거를 밝히시고. 이제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을 엄청 이제 비판했으니까 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야당도 좀 이렇게 문제 제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드 경제보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았는데요. 사드 배치 철회를 원하는 중국.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에 미뤄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 행보가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 민주당은 왕이 외교부장을 두고 역대 최고위급 인사를 만났다며 자평하고 있습니다. 굴욕 외교다, 실리 외교다 말도 많은데 관련 발언들 먼저 우상호 대변인 얘기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만난 인사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를 면담합니다. 왕이 부장을 만나게 돼 있는데요. 10년 전에 북한에 김정일에게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던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이 세력이 어제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의 관계자들 만나면서 사드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상호 대표, 저희 원내대표죠. 대변인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최고위, 역대 최고위를 만났다. 구상천 의원이 시진핑을 만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시진핑보다 왕위가 높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언론에서 그 보도한 사람들이 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왕이 그 사람 있잖아요.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은커녕 정치국원도 아니거든요. 네. 한 250명 하는 뭐 중국 중앙위원회 한
명이 불과한데. 야야야 진짜 만났어. 저 다시 한번 하면 야 진짜 만났어. 다시 한 번만. 야 구상철 나왔습니다.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점. 야 저거 악수하고 5분 정도 더 혼자 밀담을 나눴다면서요. 그죠? 아니 이분은 원래부터 있잖아요. 옛날에 저 후진타오, 그죠? 리코창, 시진핑은 있잖아요. 요새 네. 그 혁명 2세대하고 끈한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시진핑을 연결해 준 사람도 이분이래. 시진핑과 박근혜 그럼요. 대통령 연결해 준. 박근혜하고 대통령하고 자, 시진핑 연결해주고. 저 우상호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서 역대 최고위급 만났다는데 한마디. 우상호 대표가 무슨 실수를 최고위급이야, 하셨을 이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올해 12년 전에 처음 뵀었어요. 아, 시진핑을? 그분을. 네. 12년 전에. 절강성 당서기 때 이제 한국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뵙고 좀 심부름을 좀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분이 또 국가 부주석으로 승진하셨을 때 한국으로 와서 2012년도입니다. 그게가. 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국가 주석이 되셔서 사실 중국의 국가 주석은 북한부터 방문을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네. 근데 저 시진핑 주석은 북한보다는 한국을 먼저 방문하셨어요. 네. 뭐 그런 것 그때 이제 이 박 대통령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박 대통령 관계도 좋았고 네. 제가 2005년대 그러니까 12년 전에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을 만나셨어요. 네. 그때도 처음에는 두 분이 굉장히 싸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 이제 이 친북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북한 문제로 두 분이 굉장히 세게 다투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배석을 했는데 새마을운동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맞아요. 그때 그때 시진핑은 뭐였어요? 그때는 절강성 당석이었습니다. 네. 당서기 때부터 관계를 맺었어요. 예, 절강성 당 지방 정부의 석인데 그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시진핑 주석이랑 또 자주 이제 당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잘못 이제 그냥 얘기를 그냥 생각 없이 하셨다가 국회의원들이 만나 역대 최고위급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왕이는 친구죠. 친구는 아니고 동생입니까? 가방되는 친구였다. 옛날에 이제 제가 아래급이지 아래급. 저 얘기 좀 저 합시다. 얘기 좀 하게 좀.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추임새를 넣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이제 제가 이세기 장관 고장관을 할 때 그때 이제 왕이 상대 외무장관이 누구시냐면 우셰첸이나 오학김 아주 유명한 그 외무부 장관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어른들끼리 만날 때 이제 그때 실무자셨어요. 왕이 장관께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젊은 나이에 이제 장관 비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주 만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쌓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당가쉔 외무장관과 왕이 그 당시에 차관보가 특사로 왔습니다. 그때 이명박 당선자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이분들 좀 접대를 하라고 그래서 또 제가 모시고 나가서 만난 적이 있고 제가 그런 쉽게 정도죠. 정리하면 안 돼요. 짧게 이분이 있잖아요. 네, 1분 남았어요. 중국어는 못하면서 중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어를 못해요? 와, 이거 또 황당한 일이네. 아주 혁명. 나도 진짜 영어도 못하죠. 영문과 나왔지만. 혁명 2세대. 혁명 2세대니까 후진타오, 리코창, 시진핑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절친 관계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분 덕분에 리코창 거기 소총 받아서 갔다 왔다. 중국에서는 어쨌든 관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오신 그런 외교적인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중국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상하이 총영사. 그리고 굉장한 거는.